미중 무역 협상 노딜이냐 스몰딜이냐. 자, 김우신 파트너에게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신 파트너는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노딜이냐 스몰딜이냐 빅딜은 없네요. 어쨌든 지금 11일 미국 시간으로 10일, 11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지금 예정인데요. 노딜 아니면 스몰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딜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무런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나는 게 노딜이라고 봐야 되겠죠. 스몰 딜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스몰 딜은 양쪽에서 하나씩 양보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이 15일부터 관세를 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고를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15일이면 오늘 10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2,500억 달러의 관세를 더 추가로 상향 조정을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외신,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오는 외신들에서 일부 나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 15일 날 2,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를 하면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화답을 하는 것, 요것이 이제 스몰 딜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스몰 딜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 이 부분들은 뭐 하루 아침에 해결될 만한 그런 요인은 좀 아닌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에게 이 무역 협상은 좀 더 유리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체제는 이제 공산당 체제고요. 미국 체제는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은 또 이 기존 정책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벌써 지금 미중 무역 협상 해온 지가 벌써 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으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쫓기는 쪽은 이제 미국 쪽이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더군다나 이제 연말 지나고 나서 내년 되면은 이제 미국 대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버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크게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작은 스몰 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15일 날 나오는 이 농산물 중국 관세 2,500억 달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유예를 시켜주면서 미국이 한발 양보를 해주는 척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뭔가 하나 또 선물을 받아내는 그러한 정도의, 물론 가능성은 지금 전체적인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협상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주식 시장에 악재 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낙 이제 이 재료 자체가 오랫동안 지금 이어져 왔던 재료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타결될, 즉 빅딜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협상 이 재료는 시장의 큰 악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시장의 큰 호재도 아닌 그냥 뉴스와 이슈일 정도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로 파트너에게 질문을 네. 할게요. 빅딜, 전면적 합의, 네. 스몰딜, 부분적 합의, 노딜은 합의 실패잖아요. 네. 어떤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계신지,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제가 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면 저는 빅딜을 하겠죠. 왜냐하면 빅딜을 해야지만 글로벌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보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앞서 김우신 대표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장기화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류호 부총리가 과연 미국에 갔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뭔가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합의점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일정이 상당히 축소됐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만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 글로벌적인 뭐랄까요 관심사가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차트를 잠깐만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가 권역에 있는 자리, 자, 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이 돼야지만 뚫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올라왔던, 그래 여기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움직여왔던 갭을 상당 부분 공을 뚫어놨죠. 이 부분을 지금 메꾸는 과정이었거든요.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하단 자체는 지금 일단 한번 지켜줘졌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까지 어느 정도에 대한 딜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미국 증시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정말 뭐랄까요 트럼프는 계속적인 고집,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어느 정도의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 하방에 대한 26,000포인트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대신에 그게 무너진다면 앞서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경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유동적인 환경 안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유동적인 부분 자체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경우의 수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번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도 다시 한 번 더 꺼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뭐라도 스몰 딜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더 이번에 금리 인하보다는 다음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결국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스몰 딜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박연진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이제 시차를 두고 조만간 미중 고위급 협상 결과가 도출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10월 말에는 또 FOMC 회의가 있어서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의 어떤 정책의 어떤 느낌이 확인이 될 건데, 자, 어떤 이벤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고위급 협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FOMC 회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좀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금리나 FOMC 회의 파월에 지금 달린 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까 이제 빅딜, 노딜, 스몰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빅딜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무역 분쟁을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게 바로 빅딜이지, 여기서 어떤 좀 딜이 좀 더 나온, 서로 조금 이거 뭐 이만큼 콩할 만큼 양보하고 너희가 콩할 만큼 양보하고, 이거는 더 이상 빅딜과 어떤 빅딜의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가 좀 유럽 이야기 나왔죠. 유럽에도 또 관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이 없는 이야기로 계속 갈 것이고, 이게 굉장히 오래전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장기전으로 이거는 스탠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걸 몰랐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 잘 안 될 것을 알고 예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딜이 잘 성사가 될 거야, 이번에는 확실하게 성사를 시키겠어라고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의 생각은 무엇이냐? 관세는 어렵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징질 끌면서 본인이 이것을 만들었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조금 더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은 바로 금리 인하 카드, 가장 강력한 카드가 금리 인하 카드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경기가 좀 더 수축되고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이 나와야지 오히려 금리 인하 카드를 강력하게 해서 양적 완화를 더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모두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지금 협상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잘 안 됐다라는 이야기의 어떤 좀 변동성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또 한번 금리 인하 카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시장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지금 시장 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벤트가 일단은 단기 이벤트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있을 FOMC 결과, 그리고 11월 중순에 있을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회동 여부인데,
이 굵직굵직한 이 10월과 11월까지 연결되는 이 이벤트 속에서 어떤 이벤트가 가장 지수의 결정 변수 역할을 할지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세 가지 다 결정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예, 시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이 좀 됐습니다. 10월 달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3분기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초에 보게 되면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죠. LG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었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예상치를 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실적 부분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업종 대표주들의 그런 실적도 이런 부분들도 뭐 좋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이런 큰 회사들, 이 앞서서 가 있는 이 전방산업이 큰 회사들의 실적의 추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협력 업체들의 중소기업들, 내지는 이제 이 부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실적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우리가 이따 좀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IT 부품이라든지 IT 소재 이런 장비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결국은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이 전방산업 캡티브 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실적을 보고 나서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바이오를 담당하는 그런 섹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섹터들의 실적들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많이 감소하거나 둔화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런들도 역시 바이오 시밀러 쪽,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포함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의 그런 실적이 좋아지거나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이 R&D 프리미엄이 있는 신약 개발 업체들이 주가가 바이오가 올랐습니다만 그 외의 바이오들 업체들도 주가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10월 달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협력업체들의 흐름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바야흐로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자, 이상록 파트너 현재 네. 시점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짜야 된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시장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짠다면 어떤 섹터에 집중하는 게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 조금 보고 계셔야 되는 것이 뭐랄까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첫 번째로 유입이 되는 섹터군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시점 자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든 또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연기금이 왜 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수상에서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연기금이 상당 부분 매수를 했는데요. 그 말인즉슨 하단권적이 내려왔을 때 상당히 저렴하다는 판단이 먼저 들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매수 패턴을 봤을 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오면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PR 밴드 구간이 바로 8배에서 9배 단위 밴드 구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수적인 부분에서 잠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하단 자체가 머물러 있었던 구간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달까지 이 연기금에 상당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올라올 때까지 사는 것을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노렸다는 것은 결국 지금의 지수 자체는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었다라고 시장은 지금 판단하고 있겠고요. 이런 말인즉슨 결국 오늘도 연기금은 다시 한 번 더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또다시 유입이 됐거든요. 그것은 시장 자체가 실적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가 바로 IT에 대한 재평가.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대신 여기서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IT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종목군들이 존재하고 경협주라고 하면 경협주도 엄청나게 커요 사실. 대부분 다 또 경협주를 엮일 수 있겠죠. IT라고 하더라도 또 이 IT 안에 또 통신 장비도 또 IT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IT 중에서도 제가 키워드만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도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네 번째는 국산화예요.
자, 요 네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라도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닝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쉬어가던 5G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서비스 지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독립운동은 안중근. 그리고 거기에 5G는 안중기,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보신다면 제가 딱 집어드렸죠. 이런 섹터군으로 좀 더 집중하신다면 지금 뭐 10월 말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시작해가 뭐 다음 달까지 우리가 좀 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좀 더 가까이에서 주연급에 대한 종목군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로 파트너는 네네. 대치동 1타 간사스러운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자, 박윤진 파트너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소 지지부진하더라도 어차피 실적 좋은 기업은 실적의 방향성을 추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을 어떻게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포착될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박윤진 파트너 실적 좋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 유심히 챙겨봐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좋은 종목들은 몇 가지 이제 있긴 한데 여기서 지금 이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다 브리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주가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은 종목을 좋기 때문에 들고 있었는데 그 종목이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밑에서 움직인다면 이것은 이제 어떤 매매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는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실적 시즌인데 제가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쪽 매도 그리고 개인들만 매수를 많이 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양쪽의 매도를 거대하게 했는데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담은 종목이 있다면 수급상으로 담은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급을 좀 보고 좀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이 양쪽 매수가 들어왔냐면 삼성전기가 가장 이제 핫하게 들어왔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정도. 이건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주가 방어 이제 종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제일기획도 역시 방어 종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삼성전기 오늘 보면 양쪽 매수,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매수한 종목 삼성전기, 한국전력, 뭐 제일기획 이 정도 뭐 크게 맥쿼리인프라 진짜 조금 약간 방어주적인 어떤 개념의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자, 코스닥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 어떤 종목을 양쪽을 매수를 했느냐라고 보면 5G예요. 의외로. 5G, FPCB 쪽 종목들 좀 담아냈고 그리고 또 약간 머티리얼즈라는 이름을 낀 회사들 있죠.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머티리얼즈 이쪽에 조금 들어왔다는 게 좀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FPCB 쪽 5G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시장이 뭔가 수급이 좀 변곡이 왔다 그러면요. 이쪽 관련주들을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 기관이 오늘 함께 동시에 담은 종목들을 좀 보셔라. 그래서 지금 실적보다는 수급에 더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합니다.